여러분들 뭐 이번 선거만큼 이 피호감도가 높은 선거는 본 적이 없다. 이게 이제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정말 다 뭐 자세히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 비호감도에 제가 보기에는요, 정점을 찍는 것이 뭐냐? 뭐 이재명의 뭐 이 김부선 스캔들이라든가 전과 사범 이거 한 방에 다 날리는 바로 도박. 이게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도박보다 더 무서운 게 이재명 아들 성매매 행위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법률적 판단을 받기 이전에 도덕적으로, 왜냐하면 이 성 문제 하면 우선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 김부선과의 스캔들이라는 게 결국 성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홍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상 연애한 사람이다, 이렇게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률적으로 이 결정적 증거가 없다, 이러다 보니까 이 김부선 씨가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이 있다, 이걸 신체 감정을 해야 되겠다, 법원에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법원에서 이 특정 부위에 대한 신체 감정, 이거는 뭐 개인의 명예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거다, 이런 이유로 해서 거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사 그런 사건보다도 이제 민사 소송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이 성 문제가 이재명한테 끝난 게 아니라 아들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아버지는 무상연애, 아들은 돈 주고 하는 이 매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도박 플러스 알파, 이 성 문제가, 이 성매매 의혹, 이것이 한 방에 이재명을 날리는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비호감도가 꼭지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어느 언론 조사에서 보면 비호감도가 말이죠, 어떻게 제일 높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참 심상정하고 안철수 쪽이 이재명과 윤석열보다 더 높아요. 자,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보다 더 높게 나와요. 61%, 57.3%. 이거 뭔가 이상하지만 여하튼 한 50% 절반 이상이 모든 후보에 대해서 호감도, 비호감도가 높다. 이게 이번 선거의 특징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20대, 30대들의 지금 이 유보율, 의견 유보 비율이 20대는 34%, 30대는 27%나 될 정도로 굉장히 유동성이 커요. 자, 그래서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 이 한국갤럽 이재명 36, 윤석열 35, 이 초접전 상태인데 아직도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한 달 전에 14%에서 16%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는 의견 유보 비율이 34, 30대는 27인데 이 원인이 바로 이러한, 말하자면 이 악성 종양들이 지금 후보들에게 딱 내재해 있다. 이 의식 때문에, 이 인식 때문에 이 비호감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역대 처음 이렇게 비호감도가 높은 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그 불똥이 지금 어디로 튀었느냐? 우선 이준석 대표한테로 튀었어요. 이준석 대표한테로 어제 오후에 이 허재현 전 한겨레 신문 기자가, 이건 상계동에 있는 마사지 업소를 갔다, 이재명이가, 아니 이준석이가, 본인도 이 마사지숍에 자주 가는데 자기가 가는 곳에 이준석 대표도 과거에 다녔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말하자면 자기도 여기에서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한테도 그러했을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으니까 바로 이 국민의힘 측에서 이 고소한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이준석에게, 대표에게 그런 유사 성행위를 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싹 삭제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어제 오후에 말이죠, 이제 17일 오후입니다. 또 다른 한 매체에서 뭐라고 올렸느냐,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성매매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준석 대표도 같은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역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이런 요지의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입장문을 내놨느냐,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이 간 것으로 알려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일대의 스파르 X니까 뭐 일대의 스파르타인 모양이에요. 왜냐면 스파 XX였는데 이준석 대표가 스파르 X까지 이름을 써놨어요. 이런 업소에 방문한 바가 없다. 무슨 근거로 이러한 용감한 기사가 나갔는지 모르겠다. 예, 이렇게 강력히 부인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것을 강력히 부인하니까 결국은 이 매체가 이 기사를 삭제해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이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예. 스파 XX 업소, 스파 XX 업소를 간 적이 없다. 자, 그래서 일단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말하자면 이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겨레 신문 출신의 기자가 한번 올렸다가 고소한다. 그러니까 이준석 얘기를 싹 뺐거든요. 그러더니 이번 이 언론 보도는 즉각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강력히 부인하니까 아예 기사 통째로 삭제했어요. 이걸 보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배후 세력을 캐내는 작업을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해야 되겠는데, 이걸 뭐 제보받는 방법도 있지만요, 강제 수사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한겨레 신문 기자도 이준석이라는 이름을 빼고 뭐 삭제를 했고, 그리고 이 언론 매체에서는 아예 통째로 이 기사를 드러냈지만 그래도 온라인에는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배후 세력, 뭐 무슨 핸드폰 압수수색 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련 뭐 이 컴퓨터 같은 게 있으면 전부 압수수색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속한 이 법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된다. 왜냐하면 3월 9일까지 이준석 대표한테 또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음모가 있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요, 이 와중에도 많은 또 입장문을 내놨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방문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본인의 입장문, 그 다음에 국민의힘 선대위 측에서의 입장문,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권에서는요, 지금 탁현민이가 아주 전사로 반박 나섰는데요. 탁현민이 이거 주제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주제 파악. 자, 그러면 왜 탁현민이 혼자만 이렇게 나올까요? 여권 안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호주 방문을 이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특히 윤석열 후보가 비판하는 내용은 지금 셀카 찍을 때냐 이거예요. 서울에서는 코로나와 맞서서 의료진들 꿋꿋하게 버티고 있고 또 국민들도 버티고 있는데 대통령은 밖에 나와서 셀카나 찍고 있느냐 히덕거리면서 이거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페북에는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본질은 선전이다, 이런 제목의 제목에 그래서 충정을 담아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3박 4일 일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미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와 계절이 정반대잖아요, 호주가. 그래서 이 광물, 히토리 공급망 협력, 방산 협력 이런 것 때문에 갔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면 직무유기다, 이게 청와대의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본질은 선전이다, 이는 본래 삶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과장된 것으로 만드는 법인데 때로는 선전을 받아들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전을 하는 사람들까지 속인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이 바로 그렇다. 그러면서요, 이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곧 1만 명을 넘어설 태세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의료 체계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는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그러니 태연하게 시급한 외교 사안도 없는 호주까지 가서 SNS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찍은 셀카를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문제점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이 쇼, 자화, 자찬 아니냐,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정 운영을 선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온통 지지율에만 신경 쓰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에게 아무하며 부추기는 참모들의 정부, 국민에게는 재앙이다. 예,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요, 탁현민이가 뭐라고 반박하지 아세요? 야당의 이런 외교 결례는 참 걱정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악하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셀카는 누가 더 잘 찍느냐?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보다 더 잘 찍는다. 아니, 대통령 선거 나왔으니까 셀카를 찍어야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에요. 불필요한, 전혀 시급하지도 않은 해외 정상회담을 가지러 나가서 셀카를 찍으면서 웃는 모습으로 그거를 또 자랑해. 이게 우리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감을 느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년 투표에서 이거를 해야 돼. 그래서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될 당위성이 이 셀카 한 장만 갖고서도 충분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장영일 상근 부대변인이 입장을 내놨는데 아주 잘 내놨어요.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가 아니라는 조롱이 나온다. 그러면서요, 6개월 동안 이 호주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몇 번 정상회담한지 아십니까? 6개월 동안 말이죠, 이 호주 똑같은 총리 하나잖아요. 총리가 둘로 바뀐 것도 아니고
이 똑같은 모리스 총리하고 4번 해요. 6개월 동안에 4번. 그러니까 놀러 간 거고 관광 간 거고 관광 가니까 3박 4일 오페라 하우스까지 가고 얼마나 좋으면 셀카를 찍어서 시거리는 사진을 올려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이 광물, 히토리 공급망 확충, 방산 협력, 호주 그래서 방문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외교 문제를 등한시할 수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변명이다라고 일축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해서 4번이나 갔는지, 4번 정상회담 할 때마다 한 내용 밝힌 정부 입장하고 이번에 밝힌 입장하고 똑같아. 자, 지난 6월 12일 날 G20 영국에서 열렸잖아요. 그때 모리스 총리하고 47분간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9월 24일 날은 UN 총회 참석자 뉴욕을 방문해서 모리스 총리하고 30분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여 전인 10월 31일에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모리슨 총리하고 또 정상회담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미 3번을 했어. 이 모두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국민들 굉장히 불편할 때예요. 그 4개월 동안 3번이나 호주 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동안에 그때마다 나온 발표문을 보면 이번에 나온 발표문하고 거의 똑같아. 자주포 수출액이 나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시급성이 없는 거예요. 필요성이 없는 정상회담을 하러 간 거예요. 이거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일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시드니 명소 오페라하우스 사진을 찍으면 우리가 오히려 박수치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머리 좀 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이미 3번 했는데 이게 4번째 갔으니까 할 일 없는 거죠. 놀러 간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6월에 유럽 순방 때도 오스트리아 갔는데 오스트리아 갈 때 국제기구가 많이 있어서 갔다 이렇게 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국제기구를 방문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노르웨이, 체코, 프라하, 스페인, 바티칸, 두바이 이럴 때마다 관광한 것 아니냐. 이럴 때마다 항상 부부 딱 끼고 가요. 김정숙이. 그러니까 버킷리스트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호주 총리하고요. 저도 이렇게 연속 4번 6개월 사이에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시청자 여러분. 한마디로 이것도 정권 교체의 이유가 된다. 국가 예산 낭비, 세비 낭비.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면요. 수백억이 들어요. 이번 호주 한번 가는데도 제가 들은 건데 200억이 넘게 들었다는 거예요. 200억. 자, 김정숙 때문에 200억 들은 거 아니에요?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아니, 문재인 대통령 호주 총리하고 4번을 6개월 했는데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정상회담 역사에 하나의 새로운 진기록을 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로 하고 또 이제 엉터리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제 17일 날 느닷없이 그야말로 사과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왜 사과 입장문을 내놨느냐? 그 속사정이 뭐냐? 이런 것들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이게 17일 날 일어났던 얘기지 않습니까? 17일 오후 3시에 이제 사과를 하게 됐는데 16일 날까지도 오전에도 상당히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겸임교수 채용하는 것도 모르냐? 현실을 보고 비판하라. 조금 격앙된 이 원망의 입장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달라졌느냐? 이게 이제 언론의 관심사인데요. 이거는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급한 것이 16일 날 사실 확인이 먼저다. 그러고 나서 그러려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대위 측에서 보고가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아니 되옵니다.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보고를. 이런 보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이거 빨리 말하자면 사과 입장문을 발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선대위 보고 내용 중에 어떤 것은 확인이 되는데 어떤 것은 확인이 불가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이제 바로 16일 날 저녁 때 선대위 보고 내용입니다. 확인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과하면 그건 국민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일단 지금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 자체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 이런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양수 대변인의 말하자면 언론에 대한 설명 내용이에요. 특히 여의도 연구소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김건희 이슈로 인해서 영남권하고 70대 이상 이탈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급속한 여론의 악화
현실적인 우려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제 결정적인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누가 썼느냐? 이거를요, 16일 날 밤에 윤석열 후보가 직접 작성을 했는데 사과문을 발표하러 내려가기 직전까지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쓴 이 사과문을 바로 호주머니에서 이 국민 후보 이 후원 모금 행사가 끝나자마자 내려가서 바로 이 사과문을 읽었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문 중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자가 정확하지 않아서 않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과한다, 사죄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바로 경력 기자가 정확하지 않아 이 부분은 결국은 일부 허위 경력 의혹 중에 사실로 드러난 부분은 인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급속하게 마음을 결정하는데 또 하나의 동의는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한 점,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윤 후보가 겸손한 자세로 확인 과정을 거쳐 늦지 않은 시간에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점, 이런 점들도 이런 당 선대위 지휘부의 의견도 상당히 말하자면 사과를 앞당기는데 하나의 동인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제 말이죠, 쓴소리 자명구교로 알려져 있는 중앙선대위의 전략자문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쓴소리 자문기구는 전략자문위원회를 일명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여기 이제 윤재욱 의원이 이제 위원장을 하고 있고, 엄태영, 윤두현, 최영두, 정유섭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전략자문위원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쓴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참말로.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의 당부가 후보에 대해서는 아니면 선대위가 하는 거에 대해서 모니터를 잘해서 쓴소리를 많이 해달라. 그리고 가급적, 그래서 윤재욱 의원도 가급적 좋은 얘기는 안 하겠다, 정말 쓴소리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쓴소리를 몇 개를 했는데요. 비공개 오찬에서 첫째로는 대선을 치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대위 전면에 배치하라. 대선은 판을 크게 봐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가족 리스크 같은 위기를 돌파하려면 대선 경험이 있는 전략가가 지금보다 더 많이 선대위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하고요. 그리고 친인척 비리가 불거지지 않도록 사전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취임 즉시 임명하라.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공감한 것으로. 그리고 선거운동에 대해서도요,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무실에는 유권자들의 표가 없지 않느냐. 현장으로 더 많이 가서 밖에서 뛰어야 한다. 강조를 했고, 현장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운동이 되도록 윤 후보가 의원들을 많이 독려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하고, 윤석열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요, 정권교체 연원이 높다고 우리가 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전부 다 바짝 긴장하고 또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그래요. 자, 이번에는요, 이 김건희 씨 문제와 관련해서 이 김진태 위원장이 좀 아리송한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씨의 의혹은 고의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MBC 라디오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비리를 검증하는 데는 공격 전문이기 때문에 김건희 배우자에 대해서 제가 검증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이걸 모아서 개중에는 조금 뭐가 잘못된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건 그것대로 모아놓고, 또 오해에서 비롯된 게 있으면 오해를 풀고, 또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 나중에 잘못됐다 인정하고,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본다. 그러면서요, 형사 처벌할 사항이 된다면 하는 게 맞다. 아니, 이재명 후보 아들도 수사한다는데 윤석열 후보 배우자라고 해서 내 문제 아니다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이수정 위원장이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 발언, 이 워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요, 이 김건희 씨가 이 목덜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론에 포착이 되니까 그거를 좀 피하려고 빨리 사무실로 출근길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수행하는 직원이 목덜미를 이렇게 누르는 이런 영상이 더 팩트에 잡혔어요. 더 팩트, 온라인 매체죠. 일종의 이제 폭로 매체 전문인 걸로 보이는데, 자, 이것보다 더 윤 캠프가 놀란 게 뭐가 있느냐? 따로 있다. 이거를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뭐가 더 놀랐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씨 사진 노출까지는
이 김건희 씨 관련 팀에서 말하자면 시나리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사과 발언을 할 줄까지는 정말 몰랐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아니겠느냐. 이런 놀란 반응들이 이 선대위에서 거론이 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과한 거,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사과 의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과할 의향이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언론에서 시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선대위에서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론에 나와버리니까 경위를 파악하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선대위가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였다. 왜 이렇게 갑자기 사과를 한 것일까? 그래서 이 김 씨는요, 이 김건희 씨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제기된 모든 의혹이 다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쭉 말해왔고, 오히려 전두환 대통령의 공과 발언 때도 윤석열 후보에게 먼저 사과하라 라고 설득한 것이 김건희 씨였는데, 이번에도 김건희 씨 본인이 잘잘못은 따지는 것은 이유이 하더라도 국민이 지적하면 사과부터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력했고, 그런 생각이 결국 사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뭐 언론에서 여당에서 사과하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전에 이미 김건희 씨의 머릿속에는 이거 국민들이 자꾸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빨리 사과해야 되겠다. 그것이 나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런 인식이 김건희 씨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재명 이 아들 성매매 여권에서는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성매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이 언론의 비판은 물론이고 우리 야권에서도 특히 비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2030 세대들마저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요, 이 성매매는 이제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인 제보, 폭로가 이어질 것이 분명해 보이고, 자, 우선 도박 문제에 관해서요, 추가적으로 지금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아들, 이 장남 이동호 씨죠, 불법 도박 의혹이 추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불법 도박이 그러니까 2019년도 1월부터 2020년 한 7월까지만 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선대위에서 최근까지 도박을 했다, 이렇게 입장을 지금 급격히 바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박한 것이 왜곡돼서 가짜 뉴스로다가 덮으려고 했던 것이 만약에 알려진다, 그러면은요 이재명은 더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불법 도박 문제에 관해서 최근까지 한 것이 드러나서 더 지금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인 이재명 후보가 매일같이 뛰어다니는데 아들은 뒤에서 도박을 하고 있어요. 도박도 엄청 크게 하고 있어.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서 도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접촉이 안 되는 불법 도박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아이디도 뭐 기존에 언론에 나왔던 그런 아이디가 아니고 I'm fish,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 물고기인 거죠. A, B, C, D 이 아이디 4개를 가지고 4개의 포커방에 접촉하면서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지난 12월 8일 날 오전에도 I'm fish, A, B, C, D 4개 아이디로 4개의 포커방에 접속한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I'm fish B는 30만원으로 시작해서요, 111회 포커판에 참여해서 41만원으로 돈을 불리고, I'm fish C는 10만원으로 시작해서 130회 참여해서 124만원으로 돈을 불려요. 이 아이디 4개가 12월 8일 날 오전에 참여한 포커판만이 400여 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친구들 사이에도 말이죠, TV조선 보도를 보면 이재명의 아들이 온다는 얘기를 다 들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가 너무 독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아이디는 2020년 7월까지 사용한 아이디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아이디고, 이 주변에서 이재명 아들하고 이런 포커게임 한 사람들 얘기를 보면 몇 번 쳐봤는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강하게 베팅하고 완전히 프로포커 도박꾼이었다, 이런 것을 TV조선에 제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취재진이 이재명 후보 측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니까 선대위 측에서는 장남의 도박 시점을 2020년까지 해서 최근까지로 정정을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통장 내역, 통신 내역, 얼마만큼 돈이 몇 번에 걸쳐서 오갔는지 이런 증거가 사이트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도박 자금이 거액이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아들이 1000만원 이내의 빚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이러다 보니까 이 아들 재산 등등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냐? 2019년도에는요, 아들 재산이 예금이 87만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5004만원으로 급증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이동호 씨는 금융회사 인턴밖에 일한 게 없어. 그래서 이 5천만 원의 출처가 뭐냐? 이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는 문제에 관해서 선대위 측에서는요, 추가로 인지하지 못한 사안이다. 그래서 답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성매매 의혹이 불법 도박보다도 더 큰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성매매 의혹 역시 불법 도박보다도 더 큰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일부 댓글의 경우에 성매매, 여성을 비하하는 음담 패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자기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날, 돌아가시고 나서 발인 다음날부터 이러한 성매매까지 하고 있고 도박을 하고 있는 거, 이거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의 집안 내력, 최소한 할아버지서부터 이재명 아들까지 3대 피가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예. 자, 그 중에 하나가 말이죠. 여러분들 월성 원전 사건 아시죠? 월성 원전 사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왜 안 끝났느냐? 지금 이 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을 배임 문제로 거려야 되는데, 대전지검에서는요, 이거 반드시 거려야 된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김호수가 딱 맡고 있어가지고 배임 혐의가 아직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면으로 겨누는 게 배임 혐의예요. 지금 현재 한수원 사장만 배임 혐의로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백운규 장관이 들어가 버리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배임 혐의는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럼 퇴직 후 지금 우리 이 MB 대통령, 그 다음에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전부 지금 재산 추징액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요, 그냥 완전히 손가락만 빨고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배임 혐의가 들어가면 조단의 책임론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법조계 해석이 나온 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성 원전 사건은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재판만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백운규를 배임 혐의로 걸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누도록 하려면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돼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윤석열 후보가 잘리게 된 징계위원회로 넘기게 된 결정적 계기가 이 월성 원전 사건 수사를 공식적으로 딱 착수한 거,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거, 이게 핵심 원인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2의 월성 원전과 같은 사건이 이제 원전이 아니라, 원전 없애면서 한 게 뭐예요? 태양광 사업이잖아요. 이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월성 원전 그거 언제 폐쇄되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 한마디니까 바로 그냥 즉각 경제성을 조작해가지고 폐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을 켜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양광 사업 어디서 대대적으로 하는 겁니까? 바로 전북 군산에 있는 새만금 지역에서 수상 태양광 사업하고요, 육상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시민단체가 이 공익감사 청구를 했어요. 이 공익감사 청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지난 5월 달에 2021년 5월에 신고를 해서 이 결과가 바로 오늘 결과보고서를 감사원에서 내놨어. 그런데 역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을 때의 원전 감사, 최재형 감사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정권 실세들하고 싸워가면서 감사하기는 생전 처음이다. 이 한 13개월, 14개월 걸려가지고 이 월성 원전 감사 사건이 이제 그 전모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넘겨준 이 페이지만 하더라도 2000페이지가 넘는다. 이렇게 그 당시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재형 원장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잘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잘려가, 사실상 물론 자진 사퇴를 했지만은 얼마나 압박을 견디기 어려워서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나왔겠어요. 그래서 출마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경선 통과가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말이죠, 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을 감사한 거, 감사원장이 바뀌었잖아요. 애완견이 가 있잖아요. 애완견. 예. 애완견이 가다 보니까요, 최재형 감사관 월성 원전 사건 13개월에 걸쳐서 끝까지 압박을 이겨내면서 국회에서까지 시달리면서 나름대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권의 생명을 건드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건드리는 거다. 이 불경죄로 걸려갖고 결국은 윤석열 지금 현 후보 총장이 잘리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현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으로 일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과 정반대되는 입장에서 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감사를 했어요. 이 시민단체가 공익감사 청구한 걸 하나마나한 감사, 물감사,
봐주기 감사, 꼬리 자르기 감사, 그 다음에 짜고 치는 고스톱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 이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한데 제가 이거를 여기저기 뉴스를 말하자면 찾아가지고 쭉 분석을 해보니까 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봐주기 감사, 꼬리 자르기 감사, 그 다음에 짜고 치는 감사다, 이렇게 혹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느냐, 쭉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그래서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지금 제일 큰 게 월성 원전 폐쇄한 거, 그 다음에 김학의 사건 느닷없이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똑바로 수사하라. 이게 김학의 사건이에요.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난리가 난 거예요. 멀쩡한 놈 잡아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구속시킨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헛소리 한번 하는 바람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헛소리 한번 해가지고 생명을 잃은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바로 이재수 기무사령관이잖아요. 이재수 기무사령관. 생명까지 잃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이렇게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결과가 그렇게 됐어. 그래서 이 감사, 이 새만금 이 태양광 사업 제대로 감사를 다시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이 월성 원전 그거 언제 폐쇄되지? 한마디 하니까 그냥 즉각 폐쇄시켰잖아요. 자, 그런데 이 태양광 사업 어떻게 실시가 됐느냐? 2018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도, 그러니까 10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가져요. 군산에서. 여기서 이제 태양광도 해야 된다 막 얘기했겠죠. 재생에너지니까, 비전 선포를 했으니까. 2018년도 10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에 직접 가서 비전 선포식을 하니까 딱 2달 만에 2018년 12월에 이거 모두 주관을 누가 하느냐? 월성원전도 한수원이 오잖아요. 이것도 한수원이에요. 한수원이 말이죠, 느닷없이 이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서 현대글로벌이라고 하는 이 회사하고 이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해서 특수목적법인 SPC를 공동 설립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월성원전은 한마디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청와대에 있는 산업비서관이 산자부에 지시라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한 2달 만에 쫙 폐쇄 결정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수상태양광 사업도 10월 달에 비전 선포를 하니까 바로 2달 후에 한수원이 바로 이 현대글로벌하고요, SPC 공동 설립 협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협약. 그래서 미리 한 말씀드리면, 이 수상태양광 사업도요, 대장동 사업하고 비슷하게 특혜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월성원전 사업하고 정반대로, 월성원전 폐쇄 사건과는 정반대의 봐주기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SPC 느닷없이 설립하고, 이게 대장동 화천대유 만들고 똑같았잖아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비리예요. 이게 수상태양광 사업이요, 얼마짜리 사업이냐면 이 새만금 4조 6천억짜리 사업이에요. 4조 6천억짜리 태양광 사업.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현대글로벌도 그렇고요. 현대글로벌이 하청을 준 업체도 그렇고 전부 무자격 업체들이에요. 이 현대글로벌 이 정도로 하려면은 우선 경험이 있어야 돼요. 유사 업종에 대한 경험도 하나 없어. 그리고 설계 용역과 관련 면허증조차도 없어요. 경험은 관두고. 이런 현대글로벌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한수원. 이 한마디만 갖고도 이게 감사 정도가 아니라 바로 고발해야 돼요. 한수원을. 한수원 누가 사장이냐? 정재훈이가 사장인데, 정재훈 사장은 지금 연임하고 있어요. 연임. 이거 한수원 제대로 수사해야 돼요. 이거 월성원전하고요, 한수원 2개만 갖고서도, 그리고 대장동 이 3개, 그 다음에 김학의 좀 자꾸 얼마나 말해야 자꾸 제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오겠어요. 이 4개만 갖고서도 우리가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그리고 대장동은 이재명, 그리고 월성원전은 백운규, 그리고 수상태양광 사업도 마찬가지로 한수원, 정재훈, 이 비리를 캐내야 돼.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패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에 있는 고위 관리 책임자들이 경영을 똑바로 하게 돼.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다 소문 나잖아요. 다 알게 되잖아요. 군산 그거 바닥 좀 하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2021년도 5월 달에요, 전북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됩니다. 공익감사 청구할 때 이 청구를 하는 거예요. 자, 공익감사를 청구를 하는데
이 문제, 봐주기 감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서 한수원이 무자격자인 현대글로벌에게 특혜를 줬다. 이 의혹을 가지고 공익감사를 청구해요. 그런데 이 5개 항목에 감사를 청구했는데요. 감사원은 5개 중에 하나만 감사해. 4개는 감사를 안 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경찰과 공정위가 수사 중에 있고 또 조사 중에 있다. 그래서 기각 처리, 각하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 발전 설계 용역 부분 228억짜리인데 요거 하나만 감사해요. 벌써 이게 얼마나 봐주기 감사입니까? 꼬리 자르기 감사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2021년도 8월에 감사를 착수해서 바로 오늘 12월 넉 달 만에 결과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월성원전은 13개월 걸렸고 이거는 넉 달 만에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사포로 봐주기 대충 봐주기 수사를 감사를 했느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영털이라는 게 이제 경찰 공정위 아예 이제 각각 처리를 했어요. 이게 2021년도 8월 22일 날인데 딱 24일 날인데 하루 전날 감사원이 이렇게 결정하게 하루 전날 23일 날 감사원에서는요. 예.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은 불공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정위에서는 이 공정위하고 경찰에서 하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정기관들이 이 사건을 결국 회피하고 있다라는 이 비판을 받은 바 있어요. 이게 중요한 감사, 축소감사예요. 은폐감사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큰 것은 현대글로벌이 말이죠. 이 설계 업도 없고 이 면허증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이 태양광업과 관련해서 일한 경험도 하나도 없는 이런 무자격 업체한테 이 228억짜리 사업을 줬다는 거. 이 사업 전체는요 2,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이에요. 2,000억 원. 딱 5개 중에 1개 228억. 이 글로벌에 하나만 넘겨준 것이 228억이고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이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한 업체는요 새만금 솔라파워예요. 이 새만금 솔라파워인데 여기도 말하자면 여기하고 이제 그러면 2019년도 4월에 이 태양광 이 수주를 협약을 체결해요. 현대글로벌이. 그런데 현대글로벌은요 그보다 석 달 전인 2019년도 1월 달에 새만금 솔라파워하고 하도급 계약을 먼저 맺어요. 자, 근데 그러니까 현대글로벌이 공식적으로 한수원하고 계약도 맺기 전에 이 태양광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 계약을 맡기기 석 달 전에 이미 새만금 솔라파워하고 하도급 계약을 맺으니까 이게 다 짜고 친 거 아니에요. 내가 너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지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석 달 후에 한수원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현대글로벌 파워가. 이게 얼마나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예, 이게 그러니까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화천대유하고 계약하는 거나 똑같아. 화천대유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공모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급조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화천대유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대글로벌이 석 달 전에 벌써 이 새만금 솔라파워가 석 달 전에 현대글로벌하고 하도급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를 이런 사실을 한수원이 모르고 있었느냐?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수원하고 현대글로벌로 짜고 치고 현대글로벌하고 이 새만금 솔라파워하고 다 짜고 친 거예요. 내가 한수원한테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새만금 솔라파워 너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미리 다 한 거예요. 한수원은 이런 걸 다 알면서도 현대글로벌하고 협약 계약을 체결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짜고치기의 사업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 이 공익감사 신청이 들어가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5개가 들어갔는데 4개는 기각 각하 처리하고 228억짜리 하나만 감사를 해서 33억 원 이익을 봤는데 이제 34억 이익 본 거를 지들끼리는 또 다 알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말이죠. 한수원에서는 지금 오늘 발표가 됐잖아요. 11월에. 그러니까 이제 감사가 착수되니까 지난 8월부터 감사 착수했잖아요. 지난 한 달 전에 이 현대글로벌한테 너희들은 무자격 업체야. 이거 계약 해제해야 되겠어.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고 이 현대글로벌 업체가 올렸던 33억 원의 이익을 회수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하자면 감사입니까? 이래서 지금 관가에서는 감사원도 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내용들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 결과 현대글로벌도 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만금 솔라파워도 고발해야 되잖아요. 한수원도 고발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고발하지 않아. 딱 하나만 고발해. 어디를? 새만금 솔라파워만 경찰에 고발하는 거예요. 이것도 검찰에 주지도 않아. 이래서 감사원이 관련법상 사업을 발주한 SPC만 형사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새만금 솔라파워만 경찰에 넘겼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한수원을 고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이거 제대로 수사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벌써 이거 굉장히 뭐 복잡하고 까다로워가지고 나름대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래도 제가 몇 가지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지금 이재명 아들이 마사지 업체를 가서 성매매를 했다. 이게 의혹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한겨레 신문 기자였던 허재현 기자라는 사람이, 이준석 너도 갔잖아. 너도 마사지샵 갔잖아. 나도 갔어. 허재현 기자 얘기가, 허재현이 나도 갔어. 근데 나는 성매매는 안 했어. 너는 그런데 갔어. 너는 했을 수가 있어. 이런 식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고발하기로 했고, 이렇게 되니까요, 이 허재현 기자가 이준석이도 갔다라는 그 부분만은 또 삭제했어요. 이게 아사리판 선거 정국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 내용 또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오늘 오후에 갑자기 이 허재현이가, 근데 먼저 이 허재현이가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이 엉터리 이상한 사람이냐, 이 정체를 알아야 돼요. 한겨레 신문 기자니까 여러분들 대충 아실 수 있잖아요. 성향이, 정치 성향이 우리하고 정반대잖아요. 자, 이 사람이 2018년도 5월 달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 보니까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잘렸어. 한겨레 신문에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허재현이는 지난 4월 달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 이 젊은 이 청년들이 유세차에 올라타서 선거 운동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잖아요.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는 데 기여를 많이 했다. 이것이 이제 사실상의 평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지지 선언한 기자들 지지 선언한 20대 청년들에서 뭐라고 욕을 했냐면요. 얘네들 얼굴 잘 기억했다가 취업 면접 보러 오거든 반드시 떨어뜨리세요. 건실한 회사도 망하게 할 애들이에요.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문제가 아니라 바보라서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난리가 난 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글을 올린 허재현 기자에 대해서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은 이준석 대표 관련 허위사실 유포다. 그래서 대표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이 한겨레 기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이다. 고소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 이 도대체 여기 뭐라고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아들과 똑같은 마사지, 똑같은 그런 이 성매매 행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마사지샵 자주 갑니다. 2달에 한 번씩은 가는 것 같습니다. 미혼인데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자주 가는 곳을 어디라고 밝히진 않겠지만은 이준석 대표도 과거에 다녀간 곳입니다. 가게에 이 대표의 사인도 걸려있더군요.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근데 사인도 실제로 없대요. 예.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 그것에서 은밀하게 유사 성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샵에서 저에게도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었고 어쩌면 이준석 대표에게도 그러했겠죠. 그래서 이 이상한 일을 했을 거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그러나 저는 늘 마사지만 받고 나옵니다.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을 느낍니다. 성격상 낯선 사람과 그런 곳에서 관계를 갖는 건 잘못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니까 무조건 마사지샵 가면 유사 성행위를 하고 올 거라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이 얘기는요. 지금 이재명 아들이 거기 갔다고 꼭 무슨 성매매 행위 했을 거라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얄팍한 입장문을 내는 거예요. 네.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페북에 글을 하나만 올린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글을 통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어쩌라고. 그래서 이재명 아들로 인해 피해본 사람이 있는가? 이재명 아들이 연부인처럼 민간 외교 사절로 활동을 하는가? 예, 활동을 하는가? 그리고 김건희와 그 엄마의 범죄로 피해본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김건희는 영부인이 된다.
이재명 비판할 수는 있지만 국민의힘이 그렇게 총공세 펼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